우리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유고 사안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또 전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랐다가 질급을 한 사안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특별히 북한 관련 뉴스들이 가짜 뉴스가 많았고, 그 폐해가 많았던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있어야 될 사안인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잘못된 정보, 말 그대로 가짜 뉴스가 이 전 세계 시선을 집중시키고 결국 그게 가짜 뉴스라고 밝혀진 그 배경에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부끄럽게 짝이 없고, 이걸 그냥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봐야 되느냐, 또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반성점이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흐를 수 있게끔 이거 뭘 해볼 수 있는 뭐가 단초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가 없지만은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화라는 대전제하에서 함께 가야 할 일인데, 그 평화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이고 평화를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외에 더 많은, 더 좋은 명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무슨 장치가 없을까? 오늘 이곳에서 이 논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홍걸 당선자께서 오셨는데 저 늦게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켜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과 있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좋은 토론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근본적인 해법이 아직도 난망한 상태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서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사망과 관련한 이 가짜 뉴스가 아주 아무 근거도 없이 정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국제적인 망신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지축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가감없이 내뱉은 말은 우리 국민들도 혼란시켜 이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해악을 저는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발 제3 반복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징벌적 제도와 함께 민형사상 모든 것을 강력히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김정은이가 위태로울 때는 사실상 평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정보의 ABC입니다. 근데 뭐 원산 가서 뭐 했다 뭐 99% 사망했다, 이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릴 때는 과감한 징벌적 요소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보다 생산적이고 이 소규모지만은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저는 아주 깔끔하게 좀 매듭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강력히 국방위원장으로서 소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북한 관련 허위 정보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우리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영 교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에 태영호 당선자가 자기가 통로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일부에 물어가지고 접촉 승인을 했느냐라는 거 물어봐가지고 한번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 굳이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누구든지 말하면 개인적인 루트가 있다. 그럼 개인적인 루트는 국가보안법으로 다 걸립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그렇지만 이 정부라든지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개방적 사회로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율적 모순관계 항상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근본적으로는 민주화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보 루트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건 북방 정책 이후로 나왔던 뭐 중국과의 수교,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교류의 활성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허위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진보 정부의 화해 협력적인 대북 정책을 비판하려는 보수 언론, 그리고 과거에는 역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은 볼 수가 없었던 보수 시민단체 조직화, 이런 것들이 보수 시민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만들어진 배경이 됐다는 거죠. 다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단은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을 고려해 가지고 국내 정치적 이익을 확대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북한에 관심이 있을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 이슈를 가지고 이러한 특정한 대북 정책이나 정권적인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는 토대가 됐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사회적이고 이런 특명은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정보의 가속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범지구화,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초국가적 이주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많아지는 거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 루트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중국이나 뭐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뭐 고려인들, 러시아 쪽의 고려인들, 이런 분들, 북한하고 계속 왕래가 있던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북한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조선족뿐만 아니라 고려인들도 이제 국내 취업을 위해서 많이 오시고,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반대로 저희 한국에서 그 적경 지역이라든지 단동이라든지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기업하시는 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통로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는 당연히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그 SNS 확대라든지 이런 채널 자체가 굉장히 많았죠. 소위 개인 미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통로가 많아진 거, 새로운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개방의 폭을 굉장히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식 세계화를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가짜든 진짜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 자체가 굉장히 확산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목할 수 있는 건 역시 탈북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90년대부터 점점 늘어나가지고 연간 1000명을 산행하는 그 탈북자들이 늘어났고, 최근 3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들을 보수적인 정치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탈북자들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저희는 왜 보수적인 집단하고 정치적 집단하고 왜 이렇게 손을 잡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편향 차이가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좋아진 것은 진보 정권 들어서 이후입니다. 탈북자에서 가장 열악했던 시절이 김영삼 정부 시절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그 탈북자들을 진짜로 아끼고 있나, 이것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종합편성 종편에서 이탈주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편 기준이라 하지만 사실 채널 A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이 이만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TV조선에서 모란봉 클럽을 쫓아했었고,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그다음에 지금 탈북자들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 집단으로서 정치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지난번에 남북 통일당인가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의 독자적인 정당도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그 정당에 가서 창당대회 때 그 기념하고 축하했던 분들이 되게 극우 인사거나 보수 정당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편이나 언론,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제적 이득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 종편 아까 했듯이 저는 이만갑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선정적인 상업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데일리 NK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북한 관련 전문 보도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일리 회사 소개에 보면 첫 번부터 타도 북한이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전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 그 인터넷 매체이고, 그리고 거기는 다수의 탈북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순한 언론으로 당파성 있는 언론으로 볼 수가 있을까 해서 조금 고민인데, 어쨌든 이런 정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최근에는 이제 뭐 지금 정치되어 있지만 북미회담 성사되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허위 뉴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타블로이드 신문인들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이 워낙 타블로이드 신문의 천국입니다. 굉장히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잘 되는 나라고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거의 예컨대 데일리 뭐더라 미러인가 이런 데는 아예 북한 관련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고용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 황당한 게 많아요. 뭐 김정은이 고등학교 다닐 때 가방 속에 도색 잡지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게 저희 타블로이드 신문들의 중요한 기사 내용들입니다.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인데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는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타블로이드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니까 소위 옐로우 페이퍼들이 북한 관련 보스를 또 외국에서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허위뉴스가 만들어지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의 특징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고 지도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지도자의 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고, 소재로 보면은 정치적인 거, 최고 지도자하고 중요 정치인들, 뭐 김정은에서 현송호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소재가 되겠고, 그다음에 거치, 동향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방향으로 보면 당연히 분역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겁니다. 뭐 인육을 먹을 정도로 처참하다라든지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방사능 피복을 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폭력성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그 소재는 최고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 관련돼서 허위 정보는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종류가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소위 진보적인 진영에서의 허위 정보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는 소위 그 신념에 따른 허위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그 보수적인 언론의 허위 정보는 목적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런 허위 정보가 단순히 북한 체제를 하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타겟은 사실은 현 정부를 포함한 진보적 정부의 평화지 않고 대북 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북한 체제 붕괴고, 그리고 비정상성을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이득이다. 이렇게 저는 경제적 이득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과정을 보면은 과거와 달리, 과거는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가 허위 정보를 유통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일단은 민간 부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해외적인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는 소위 아까 얘기했듯이 옐로우 페이퍼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황색 신문이나 황색 언론이었는데, 우리는 소위 레가시 미디어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수 언론들이 아주 중심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과거와 달리 국가보다는 언론이나 보수적 시민단체가 유통의 중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허위 정보를 미확인 소식통을 가고 있고, 근데 취재위원회 근거 이런 것들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보면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갓난아기 시절 때 탈북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 현실을 증언합니다.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0년 지난 사람이 북한 정보를 굉장히 해설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것인데,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 타당성도 없고 비상식적인데 근데 먹힌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것도 본다. 그래서 소스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 탈북자 단체나 개인의 주장, 그다음에 국내 유튜브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국내 유튜브나 미디어에서 언론이 소개되고, 그다음에 해외 언론이 소개하면 해외 언론에 나왔던 거 그 해외 언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레가시 미디어든지 옐로우 페이퍼든 상관없고, 그런 것들이 국내 레가시 미디어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걸 결정적으로 정치권에서 증폭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 언론을 추정하는 사회적 언론과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정파적 이해하고 허위 정보가 결합해가지고 결국 생산과 유통이 정치화돼 버리는 경우가 제일 대단히 문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는 이제 남남 갈등을 확산시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엊그제도 뭐 북한 노동신문 기사를 하나 보려고 그러면 우회로 밟아야 되고 막, 저는 몇 년째 그 얘기하는데 왜 아직 그걸 막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국가 정부에서 여전히 막고 있거든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북한 언론 소스에 대한 접촉을 끊은 건 언제 때냐면 노무현 정부 때예요. 할 말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통제를 가하면은 허위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그 소위 진보 정권이고 대북 화해 협력을 한다 그러면 일단 통제부터 풀어야 되나? 일단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이 잘못된 정보들이 그 안에서 걸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은 막아놓고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제가 아까 우회로 얘기했지만 귀찮을 뿐이지 북한 사이트 보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귀찮을 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막고 있는지 모르겠고 도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부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하나 트는데 거의 2달쯤 걸렸을 거예요. 도장 받기 어려워가지고. 북한 영화. 여전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북한에 대한 정보 통제를 강화시키면서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제가 좀 자율배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중재위원회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건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북한 기사 쓰는 기자들이 제일 좋은 점은 보면 아무렇게나 써도 언론중재위원회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인데 이게 대상자가 직접 그 문제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하면 정부라든지 공공 쪽에서 허위 정보를 보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되게 잘못된 언론들은 언론중재를 다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우선 손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푸시 서비스 할 필요가 있겠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단 통일부든지 뭐 국정원은 더 하겠지만 통일부는 일단 뭐 물어보면 안 가르치는 게 기본이에요. 죄송하지만 일단 얘기 안 하고 봐. 일단 얘기 안 하고 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가지고 적극적으로 푸시 서비스라든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정부 부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적극성도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언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언론 파트에서 북한 관련 전문 기자가 만들어줄 수 있게끔 토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든지 뭐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겠고 조금 전문화될 필요가 있겠다. 저도 북한 관련 가르치니까 기자들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 전화 올 때마다 굉장히 짜증납니다. 가능하면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이 아주 안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만 문제냐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공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공공적으로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론 시민단체, 정부 공공기관, 그러니까 허위 정보와 관련된 거버넌스적인 체제 구축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발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이제 그 보수 언론, 또 레거시 매체, 또 반북, 반통일적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언론이라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 참 민족을 많이 생각하고 또 법에 따라서 뭐 준법 정신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것이 보수 언론입니까? 이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반북 매체라고 하든가 반북 언론이라고 하든가 또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뭐 반통일적인 매체를 한다든가 뭐 반민족이란 말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가 좀 심각히 진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보수 언론이라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또 잘못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북 매체라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면 그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수 매체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보면 저는 그런 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순간부터 뭔가 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그 보도에 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한 30년 가까이 그 뭐 북한 관련 보도 뭐 여기 이제 종사를 해왔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북한에 관련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처음에 NK 데일리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국내 매체들이 그 별로 억제를 좀 상당히 세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같으면은 데일리 NK에서 보도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쓰고 뭐 했을 텐데 그 상당히 그 동안에 이제 학습 효과랄까 이런 또는 뭐 그런 대로 또 오랫동안 또 종사해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특히 연합 같은 경우는 데일리 NK 보도를 묵혔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며칠 좀 묵히고 했는데 뭐 국내에서 뭐 다른 매체가 쓰고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런 북한 지도자의 뭐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이 대개는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아주 대단히 특이한 저는 약간 특이하게 봤는데 안에서 지금 밖으로 나간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좀 어떤 그 언론 매체가 떨다 보니까 CNN에서 그걸 받았거든요. CNN에서 받아가지고 그 CNN이 2차례 걸쳐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CNN 그 두 번째 보도에서 제가 상당히 이제 후배들한테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그 문제 있는 보도를 하는가? 뭐냐면은 그 태구민 당선자 태영호라고 다시 이름 바꿨다고 그러더만요. 태영호 당선자가 그 한 말 중에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그 근황에 관해서는 최측근이거나 가족밖에 모른다 이렇게 자기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 CNN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뭐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한다고 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옆에서 그 본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야 이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느냐? 왜 자기는 말 아무도 뭐 모른다고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아냐? 왜 이런 것을 그 아무 의심도 없이 그대로 뭐 CNN 보도에 따라 이렇게 쓸 수가 있는가? 정이 그렇다면은 CNN 보도 말미에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다라든가 이걸 또 다시 또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기사가 처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NN이 그 보도가 약간 그 두 번째 보도가 잦아들 무렵에 또 하나 불을 지른 데가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저희들 그 언론계에서는 특히 이제 국제뉴스 쪽에서는 대단한 강자입니다. 그 부인을 못해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국내 언론사들이 그것을 갖다가 죽인다. 그건 대단한 그 용기랄까. 하여튼 지금 저로서는 제가 그 현장에서 데스크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약간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내에서는 상당히 국내 파트에서는 억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또 하나의 고질병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왔는데 그 외신 사대주의랄까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놨는데 결국에는 그 벽을 못 넘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를 보면은 이제는 로이터까지도 와 북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이것을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보도를 우리가 앞으로 수용할 때에도 좀 조심을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좀 있죠. 아니 저 사람이 말이지 그것을 알 위치에 있는가? 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막 와서 막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보도를 하고 이걸 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뭐 해서 이제 조심해서 하자. 그것도 어떻게 하지 말자라고 말도 못합니다. 조심해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던 것이고 이걸 저희들이 최근에 2017년인가 개정을 했는데 36쪽에 보시면 남북 4번 남북 언론인간 합의사항에 유의한다. 이것도 지금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는 6.25 남측이 언론본부 상임 공동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2006년 7년에 이제 기자협회장 또 이렇게 언론 공동 상임 대표 이거 하면서 상임 공동 맡으면서 2006년 7년에 정말 우리는 언론 본부라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6.15 북측이 언론 분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있다고는 그래요. 지금도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북쪽의 언론 본부하고 언론 분과하고 남쪽의 언론 본부가 제가 기자협회에 있었던 2006년 7년마다 대단히 접촉이 활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무슨 옛날에 그랬다 이 말씀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놓고 보니까
물론 언론만 그렇게 접촉 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런 아주 엉터리 같은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접촉과 교류가 활발할수록 이런 아주 웃기는 거죠. 허위 보도, 가짜 뉴스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통일부 쪽한테도 이야기하고 뭐죠 어디죠 딴 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자리에 와 계신 정책 담당 입안을 담당하신 분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다시 언론계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북쪽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디 살아있다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언론의 역할, 언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좀 언론 교류에 관해서 좀 우리 당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국 회담의 의제로 좀 한번 제기를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짜 뉴스, 허위 정보를 규제할 기존 법 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내내 그 허위 정보 관련한 그 가짜 뉴스 관련한 그 법안을 계속 봤습니다만 여기 박정 의원님도 오셔서 제가 많이 지원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허위 정보의 정점이 그 북한에 관련한 거 내지는 북한이 뿌리는 허위 정보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사실 그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북한에 관련한 허위 정보가 어쨌든 이번에 터진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크게 허위 정보의 사례는 4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유포하는 허위 정보 가짜 뉴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인데요. 주로 이거는 공선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극우주의적 사례들입니다. 혐오 표현. 그래서 주로 그 우리나라에서도 에스더 가짜 뉴스 공장 같은 게 바로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가 정치 목적의 프로파간다라든지 간다인데 여기에 바로 유튜브나 단체 카톡방에서의 그 허위 정보 가짜 뉴스인데 이게 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무부가 허위 정보 규제 사례를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총 4건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정보통신망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 같은 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방해.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혐의가 있고 네 번째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입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타인에 대한 공연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그 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명백하게 개인의 권리 침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특정한 대상이 명백한 개인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그 가짜 뉴스는 명백한 개인이 아닌 거예요. 기존의 법 체계로는 이 규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류의 그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중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이런 관련한 특히 이제 북한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취약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문제로 드러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의 굉장히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제가 그 발표문에 했던 3개 국가가 유일하게 허위 정보 그 가짜 뉴스 관련한 법을 만든 국가이거든요. 이 국가들의 특징이 전부 자국 내의 문제보다는 주로 해외로부터의 어떤 국가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해외의 어떤 국가가 자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러시아가 프랑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 대외적으로 그 싱가포르의 적대적인 국가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이고요. 다만 독일 사례가 약간 다른데 독일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임시조치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그 허위 정보를 이 규제하는 그 조치를 본떠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본떠가지고 만든 법인데 다만 우리보다 좀 진일보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임시조치나 그 허위 정보로 신고할 때
반드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북한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임시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북한 관련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아니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 누구든지 이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 관련한 허위 정보를 좀 막으려면은 우리도 지금 피해자만이 이 피해 구제 절차를 할 수 있는 데서 독일처럼 SNS 이용자 전반이 누구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인 이제 규제의 하나의 이제 절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그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가 좀 더 적극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언중이 법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이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역외 규제인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에스더 가짜 뉴스도 그렇고 이런 뉴스들이 유통된 통로가 유튜브 아닙니까? 유튜브는 사실 구글이라서 해외 사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으로는 해외 역외 사업자를 규제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역외 사업자를 명백하게 타겟팅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지금 사실 망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해외 사업자를 역외 규제하는 안이 지난번에 개정안이 올랐지만은 그게 그냥 20대가 끝나면서 사실 이제 다시 없어져 이렇게 폐기되었기 때문에 새로 의원님께서 해외 역외 사업자를 해외 사업자의 역외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이제 만드시면 개정하시면은 개정안을 올리시면 이것도 하나의 북한 관련한 정보의 허위 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원실에서는 저한테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안 되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김갑식 박사님이랑 유은 교수님 너무 잘 아시지만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애초에 법률의 목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북한 관련한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안을 넣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통일부에서 오셨으니까 제 발표문에 보면은 허위 정보를 가장 잘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자발적 준수나 자율 규제라고 했거든요. 통일부에서 팩트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북한 관련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굉장히 더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정보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5개 정도 언론이 연대해서 하는 거라든지 서울대 팩트 체크 센터에서 팩트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북한 관련한 팩트 체크를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한 정보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부가 북한 관련한 정보의 팩트 체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입니다. 그리고 앞서 유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 관련한 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관련해서 한 몇 년 연구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해 보니까 정보가 적으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훨씬 많고 더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효영 교수님 말씀처럼 북한 관련한 정보도 오픈할 수 있으면 저희처럼 연구자들도 여전히 VPN을 통해야만 북한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실에서는 허위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의 좀 더 자유로운 유통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바로 김정은 사망, 건강 이상설은 이제 4월 20일부터 5월 1일, 정확히 5월 2일이죠. 노동신문 아침에 보고 새벽같이 이제 야단이 나서 이제 멀쩡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잠행한 적 없습니다. 여지껏 잠적한 적 없고 우리가 남쪽에서 몰랐을 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나다시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서 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우영 박사님 다 이렇게 해서
무수한 문제점들 지금 또 이렇게 방금 VPN으로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로 해서 보면 북쪽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무슨 드라마 보려고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으로 의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없애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남 탓할 게 아니고 조중동 이런 언론 아닌 저는 이제 분단 뉴스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구 조폭 집단으로까지 제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뭐 과격한 표현이라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폭이라고 조직 폭력배 깡패들이 주먹으로 이 칼로 위협하는 것만이 조폭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생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을 탈을 쓰고 이렇게 가짜, 왜곡, 심지어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무슨 언론입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의적인 선의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속 악의적인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악의적인데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뭐 선의적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의 악의로 논쟁할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하자. 법으로. 그래서 일단은 국가보안법부터 철폐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북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 어느 기관에서. 제가 이제 통일 TV를 하려고 북쪽에 관한 이제 영상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내일 뭐 폐기하러 온다고 그럽니다. 통일부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반입 신고를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걸 들여올 줄 몰라 가지고 들여와서 나는 정부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랍니다. 이 자체가 반입 신고를 일단은 해야 된다. 노동신문 모든 그 영상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져올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걸 가지고 내 반입 신청을 하겠다. 이거 제가 또 보니까 특수 자료라고 해가지고 특수 자료 취급 인가가 또 있어야 된답니다. 저는 그 특수 작업 인가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통일 TV 이 케이블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합법적인 필증을 받아와야 이게 반입 취급 인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 뭐 이렇게 뭐 골라서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는 교양 학습서입니다. 필수. 거기에 모든 것이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 나라에서는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언론 기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전제를 못 합니다. 반드시 가공 거치는 것을 전제로 승인을 했어요. 그 승인 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니 자의적으로 가공을 하라 소리예요. 이거 가짜 뉴스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손톱만한 이 정보 가지고 이런 법 테두리에서 무슨 진짜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저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어제도 보니까 보도에 보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에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2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했다는데 보니까 한겨레 신문은 노동신문에 따르면 해가지고 보도를 했고 경향신문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왔고 조선일보는 북한 관영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뭐 이런 거 아주 입에 올리기도 싫다는 거죠. 조선일보 쪽에서는 북한 관영 매체입니다. 우리 연합뉴스는 관영인지 민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은 이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 전제를 못하니까 뭐라고 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짜 어딘지 했다고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신문이. 노동신문은 밝히지 않았다. 그럼 자기 주장이죠. 저 한겨레 기자 이재훈 기자입니다. 뭐라고 밝혔다, 뭐라고 읽힌다. 이런 이 자의적인 건 아주 양반이에요. 아주 선의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소위 언론이라고 이 모자 쓴 분들은 이 남북 관계 이 모든 협력 이 다 있어도 제일 마지막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심히 얘기해서 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괜히 아쉽게 부탁하지 마세요.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다소 과격하거나 좀 뭐 흥분돼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져 가는데 일단은 선의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판사 검사도 선의에 기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자들한테 이런 선의를 기대합니까? 어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제 주장도 어쨌든 법으로 인해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그래서 특히 북쪽 가짜 뉴스 대부분은 북쪽입니다. 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또 저 소송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할 수 있는. 제가 어느 학자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계속 가짜 뉴스 나오는데 어떻게 소송할 수 없느냐? 피해자가 직접 소송. 이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짓거리는 겁니다. 북쪽에 있어서만큼만은. 그러니까 북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뭐 칼 8582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뭐 저 더 이상 저기 하지만은 북쪽의 가짜 뉴스, 오늘 타이틀이 이거니만큼 이것을 더 이상 가짜 뉴스가 나오지 않으려면 국가보안법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법으로. 지금 우리 국회의원 훌륭하신 분들 180명 이상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법적으로 전문가 학자분들 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모쪼록 좀 진짜 제대로 된 기사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관련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부가 특이한 내부 동향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그 일관된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가짜 뉴스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오보 및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 보도 해명 자료 배포, 방시 및 심의 요청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교정하려는 나름의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일비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언론이 아닌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대응 코너를 통해서 가짜 뉴스 생산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특종 북한에 지원할 마스크 2종 최초 공개, 하루 100만 장씩 만들고 있다라는 가짜 뉴스나 뭐 코로나 마스크 남에서는 동나고 북에서는 넘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면은 가짜 뉴스가 생산, 전파, 증폭되는 과정 속에서 주로 사후적인 조치이고 그것도 만족스러우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이 그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책 중에 정부의 북한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라, 그다음에 야당에게 허위 정보 교정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 한 3가지만 덧붙이려고 했는데 벌써 한 2가지는 이미 먼저 말씀하신 토론자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북한 그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안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지난 정권부터 우리 정부가 통일 항아리, 통일 준비론을 쭉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흡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그 체제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로 인해 가지고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변 이상설, 그다음에 이에 따른 급변 사태설, 후계자설 등에 대해서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북한의 대남 정책 자체가 강경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야기됩니다.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는 이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한미 당국의 정보 역량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미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유황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내에 그 북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우영 교수님께서 대내적으로 그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자고 했는데, 대외적으로도 그 북한 한반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부에서 이른바 보도 사대주의라고 비판받고 있는데, 그 CNN의 발표 때문에 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에도 가짜 뉴스 생산 과정, 확산 과정에 보면 외국의 유력 언론들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 2013년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경희 독살설, 이 CNN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 김영철 숙청설은 뉴욕타임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로 외국 언론이나 외국의 전문가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반도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전문가들이 이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도 있지만 유럽의 입법조사처도 있는데요. 거기가 매년 그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인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도 일본 전문가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북한 정부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세계 최고죠. 뭐 테킨트, 그 다음에 휴민트, 오픈 정보, 뭐 시그널 그 전문가.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잘 추려가지고 그 외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 기자,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배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우리 통일부 통일교육에서 발행하고 있는 북한의 이해, 통일 문제의 이해인데요. 여기에 대한 번역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만 과거에 몇 번 했고, 그때 예산이 있을 때만 하고, 보니까 그 북한의 이해가 2017년에 됐고, 2017년에 됐다는 소리는 2018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파는. 그 다음에 통일 문제 이해는 2014년에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7년에 바뀌었는데 과거 정책이 통일 문제 이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입법조사처의 2018년 북한 보고서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북한의 그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 집중 노선을 취한 북한의 노선에 설명한 게 아니라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얼마나 잘 정리 잘 되었고 잘 집행되고 있는가를 2017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현실과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국회니까 통일부도 나서 가지고 그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 독일어 각각 언어로서 그 북한의 이해 이런 부분들을 번역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외국 전문가들한테 좀 전달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 방송도 미디어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 관련 가짜 뉴스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에 사실상 북한의 무반응도 상황을 키웠는데 그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북한의 공식적인 할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미디어 교류를 향후에 남북 대화의 의제로 정하고 북측에 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남북 간의 문제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가칭 남북 미디어 교류 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남북 간 미디어 격차 해소, 상호 교류, 가짜 뉴스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